자, 그러면 이제 그 2장의 그 마지막 그 파트 2.13절부터 1.14절까지 해서 2장을 조금 마무리를 해보려고 해요. 물론 그 그림 책에 있는 그 그림 설명들이 좀 필요한 부분은 이제 추가적으로 여러분들 다시 조금 올릴 계획인데요. 내용 정리 이렇게 조금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자, 2.13절은 탄소 격리라는 게 있습니다. 탄소 격리라고 하는 것은 그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산화탄소가 지구 온난화의 주범이죠. 그래서 이 이산화탄소를 세그리게이션, 그 시쿼스트레이션, 좀 더 어려운 말로 시쿼스트레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이 분리를 해서 이거를 그 밀폐 공간에다가 저장을 하는 그러한 작업을 요즘에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거를 이제 탄소 격리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카본 캡처 앤 스토리지라고 해서 보통 CCS라고 해요. CCS에서 카본 캡처 앤 스토리지, 카본을 캡처 해가지고 땅속에다가 저장하는 그 일련의 작업을 탄소 격리라고 하고요. 우리가 이산화탄소를 절감시키려고 하는 많은 그 노력 중에 하나의 일환이에요. 물론 이제 효율을 높인다라든가 기존 기기의 효율을 높인다라든가 아니면은 태양광이라든가 풍력, 뭐 조력, 화력, 그와 같은 뭐 지열을 이용한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기존 화석 연료들에서 배출되는 연소 가스로부터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분리하고 이를 지하에 고갈된 유전 내부에 가압 저장하는 이름으로써 이제 가압하다 보니 이산화탄소는 이제 액화돼서 밀폐가 가능한 상태가 되는 이런 걸 우리가 카본 캡처, 상식적으로 좀 잘 알아두도록 해요. 그래서 영어로 하면 카본 캡처, 카본을 잡고 스토리지 한 데에서 카본 캡처 앤 스토리지, 이거를 우리가 CCS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여러분들 교재에도 좀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까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고요. 좀 생뚱맞은 그 주제인데요. 우리 교재에 보면 지열 에너지가 나오고 있어요. 어쨌든 이 지열은 별도로 조금 챕터를 구성해도 될 텐데 2장에 이렇게 나와 있어가지고 한번 조금 간략하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지열이라고 하는 그 에너지를 한번 읽어볼게요. 지질학적 활성지대라는 게 있고요. 지질학적 비활성지대라는 게 있는데, 지질학적 활성지대라고 하는 것은 간헐천과 온천들이 350도씨까지 열에너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지역이죠. 비활성지대는 150도씨 이하로 유지되는데요. 지역 난방이라든가 산업 그리고 농업 목적으로 이용하고요. 그 다음에 150도씨 이상의 지열은 전기발전소의 급수 가열에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질학적 활성지대는 여러분들 뭐 그 불의 지대라고 들어봤죠. 이 환태평양, 이 불의 고리라고 해서 환태평양, 태평양을 주변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화산 활동이 활발한 그런 지역은 지질학적 활성지대죠. 그리고 뭐 그린란드라든가 이 남극 주변에 있는 그런 지역들도 이 뭐 간헐천, 이런 온천들이 굉장히 높은 온도까지 올라가요.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그런 지역을 지질학적 활성지대라고 하고, 그 이외 지역은 그렇게 큰 높은 온도에 우리가 그 지열을 활용할 수가 없는데 그래도 150도씨 이상 정도 되는 그 지열을 이용을 해서 보통 지금 방금 얘기한 그 파설 퓨어를 활용하는 스팀 터빈 발전소에 그 보일러에 들어가는 물을 좀 예열하는 데 쓰면 굉장히 그 보일러에 들어가는 석탄 양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전기발전소에 들어가는 물을 가열하는 데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은 낮은 그 이 지열은 이 지열을 이용해서 보통 지열은 스팀 형태로 나오기도 하고 물 형태로 나오기도 하는데요. 지열을 받아가지고 물이 가열된 거죠. 그럼 물들을 뭐 지역 난방이나 산업 이런 농업 목적으로 쓰인다는 얘기죠. 뭐 지열이라고 해가지고 땅을 퍼가지고 우리가 활용하는 건 아니고요. 지열을 받아가지고 가열된 물이라든가 스팀을 보통 활용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대수층, 아퀴퍼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대수층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읽어볼게요.
불침투성 안반층 사이에 놓인 다공성 암석층이다. 무슨 얘기냐면 침투가 불가능한 이 화강암 같은 것들이 위에도 존재하고 아래도 존재해요. 그러니까 지금 그림으로 그린 거는 불침투성 안반층이에요. 불침투성 안반층이 되게 두꺼울 수 있는데 불침투성 안반층 사이에 놓인 여기가 뭐라고요? 다공성 암석층. 이거를 바로 우리가 이 안에 들어있는 다공성 암석층이다 보니까 다공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굉장히 이 빈 공간이 많은 거죠. 그래서 다공성 안에는 물을 상당히 많이 머금고 있을 수 있는데요. 이 다공성 암석층, 여기 사암으로 되어 있다고 그러죠. 여기 사암으로 되어 있는데요. 모래로 되어 있는 이러한 암석층을 우리가 아큐퍼라고 한다. 아큐퍼. 이 안에는 물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는데요. 이 온도가 상당히 높겠죠. 그리고 위아래가 지금 불침투성이기 때문에 어때요? 이 암석층, 다공성 암석층에 포함된 물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잘 보존이 되어 있는 그런 층을 우리가 대수층이라고 하고요. 이 대수층을 우리가 온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 대수층에 있는 물을 우리가 이제 활용이 가능한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고온암체로부터 열 추출하는 그러한 지열을 활용하는 방식이 있는데요. 고온암체, 이 암체가 아니라 암은 바위, 우리 바위 할 때 그 암이죠. 바위 물체고요. 고온의 바위 물체예요. 그래서 그 암체는 여기 두께가 한 대략 10m 정도 된다고 그래요. 여기 10m, 이 아큐퍼를 형성하고 있는 그 사암의 다공성 암석층이 10m고요. 이 고온 암체는 화강암을 갔는데, 화강암은 사실은 이렇게 물이 잘 침투하지 않는 그런 물질이죠. 이게 바로 이제 마그마가 식어가지고 만들어진 화강암인데, 이게 10에서 100m 크기의 이 화강암을 우리가 이제 암체라고 하는데요. 이 상당히 지하에 수키로, 1km 정도가 아니라 한 수키로 들어있는 수키로 밑에 이 같은 고온 암체 내에 이 틈이 있는데 그 틈새를 통해 가지고 고압의 물을 주입을 하고요. 그 틈새를 빠져나온 그 물은 그 틈새를 지나면서 이 고온 암체로부터 상당히 가열되겠죠. 그 물을 추출을 해서 그 물을 사용하는 시스템을 우리가 고온암체 열 추출 시스템, 고온암체 열 추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화강암 내 방사성 붕괴를 통해서 안반 온도는 상승을 하고요. 그러니까 화강암 내에는 다양한 어떤 우라늄과 같은 방사성 물질들이 있어가지고 그것들이 붕괴하면서 안반 온도도 상승하고, 그 안반은 또 지열을 받기 때문에 그 지열로부터도 온도가 상승해요. 그래서 그 고온암체에다가 이 고온암체 내에 다양한 틈이 있는데 이 틈을 인위적으로 만들기도 해요. 거기다가 이제 고압의 물을 분사해가지고 고온암체가 들어갈 입구 쪽은 막 쪼개기도 하죠. 그래서 틈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그 좁은 틈새 내에 물을 집어넣어가지고 이 암체는 굉장히 온도가 높기 때문에 그 암체로부터 열을 받은 물을 추출해가지고 물론 입구하고 출구는 막 분쇄를 많이 해놨겠죠. 그쪽으로 해서 물을 활용하는 이런 시스템을 고온암체 시스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서는 2.14절을 또 구체적으로 좀 나눠가지고 대수층으로부터의 열 추출, 그 다음에 고온암체로부터 열 추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수층으로부터 열 추출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기 이제 다공성, 이제 상당히 이렇게 조그만한 이런 공극에 이렇게 이 물들도 이렇게 분포되어 있고요. 이 물이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층들이죠. 그래서요, 여기다가 홀을 뚫어가지고, 이렇게 홀을 뚫어가지고, 그 물을 주입을 하고요. 이쪽으로 나오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이제 length L이 되겠죠. length L이 되고요. 여기다가 물을 주입을 해요. 물을 주입을 해가지고, 이 아큐퍼 지역을 쭉 따라가면서 그 주입된 물의 온도가 상승되는 거를 다시 출구에서 뽑아가지고 이 물을 활용하는 이런 시스템이 대수층으로부터의 열 추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열 추출이 가능하냐, 이제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물론 MCP 델타 T죠. 그래서 입구로 주입된 물 온도가 이제 T0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다공성 아큐퍼를 지난 그 물이 이제 T1이 돼가지고 이만큼 우리가 이 물로부터
아큐퍼로부터 열량을 취득할 수 있는 그 양을 나타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물이 이동되는, 물이 주입구로부터 다공성 물질을 지나가지고 그 빠져나오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T life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T는 뭐 타임의 약세겠죠. 그래서 주입된 물이 다공성 암석층을 지나가지고 빠져나오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그게 바로 이제 T life인데요. 물론 길이를 물이 지나가는 속도로 나눠주면 되겠죠. 이거는 물이 지나가는 속도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방금 얘기한 length, 주입구하고 그 다음에 배출구 사이의 거리. 그래서 그 length를 물이 다공성 물질을 투과하는 속도로 나눠주면 되는데요. 그걸 이렇게 좀 수식하라면 좀 복잡하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 파이는 공극률이라고 해요. 공극률. 그래서 그 다공성 물질에 어느 정도 이런 다공성으로 되어 있느냐, 그걸 공극량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파이, 1 빼기 파이, 그 다음에 R은 락을 의미해요. 이 바위들이죠. 이제 3층이니까요. 그 3층의 밀도, 3층의 비열, 그 다음에 length, 이거는 표면 에어리어겠죠. 단면적 에어리어가 되고요. 밑에는 물, 거기에 주입된 물의 밀도, 물의 비열, 물의 유량, 이렇게 돼가지고 우리가 이 T life도 이와 같은 형태로 모델링이 가능하고 2.34식으로 표현이 되고 있어요. 자, 물이 주입돼가지고 나올 때까지의 어느 정도 이 압력 강화가 발생하는지를 알아야지만이 내가 물을 어느 정도 압력으로 주입을 해줄 때 내가 물을 뽑아낼 수 있는가를 예측할 수 있는데, 그때의 이 압력 강화량이로 표현이 되고 있어요. Q는 유량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L은 length고, 그 다음에 A는 물론 그 단면적 에어리어고요. K는 투과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투과율이라고 해서 특별히 이제 상수값인데요. 이 투과율에 대한 것도 교재에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K는 투과율, 상수예요. 상수로 투과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그 교재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고남체로부터의 열 추출은 내가 한번 읽어볼게요. 아까 설명한 거랑 상당히 유사한데요. 심부, 심이란 깊은 심자예요. 깊은 지역의 지열 시스템으로도 불리며 자연적으로 갈라진 틈 사이로 좁은 통로를 통해 고압으로 물이 주입됨. 그러니까 화강암이 자연적으로 이제 갈라져 있는 거예요. 이제 화강암이 그 대략 한 10에서 100m 크기의 큰 화강암이 이제 땅속에 묻혀 있는데 자연적으로 갈라진 틈 사이로 고압으로 물을 주입해서 이 물을 우리가 추출해 가지고 사용하는 건데요. 인위적으로 이게 큰 이렇게 암체가 이렇게 있다라면 이 입구부하고요. 이 출구부를 인위적으로 이제 막 좀 쪼개요. 이렇게 거미줄처럼 이렇게 물을 분사해서 이렇게 쪼개죠. 그리고 안쪽은 이제 자연적으로 이제 이 화강암 안쪽이 이제 자연적으로 이제 분쇄가 돼 있어서 이제 틈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주입구 쪽으로 이제 물을 주입을 하고요. 다음에 이런 자연적으로 생긴 틈을 통해 가지고 출구 쪽으로 나오는 고온의 뭐 스팀이 됐든 물이 됐든 이 고온의 스팀이나 물을 활용하는 그런 시스템이 바로 이제 고온암체인데요. 출구 온도가 한 100도 이상이 돼서 이제 나오겠죠. 스팀이라면 뭐 100도 이상 돼서 나오겠고요. 물이라도 상당히 가압이 돼 있으면 높은 온도에 이제 물이 나올 텐데, 이런 물을 이용해 가지고 스팀을 활용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이 냉매와 같은 끓는 점이 낮은 작동 유체를 이용해서 작동하는 랭킨 사이클, 같은 랭킨 사이클인데요. 물을 작동 유체로 하지 않고 끓는 점이 낮은 뭐 암모니아라든가 아니면은 냉동기에 사용되는 그러한 물질들을 사용을 해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데요. 그거를 이성분 사이클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있는 물을 이용을 해가지고 보일러 역할을 하는 거죠. 이렇게 뜨거운 물, 여기 나온 물이 보일러 역할을 해서 이 물을 발전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 물을 이용해서 방금 얘기한 그 암모니아라든가 뭐 다양한 리프리저런트, 끓는 점이 낮은 런트, RANT, 끓는 점이 낮은 리프리저런트를 이용해가지고 발전을 하는 뭐 이거를 사이클, 이성분 사이클 뭐 이렇게 이름을 붙여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렇게 전기를 생산을 하기도 합니다. 여기도 보듯이 낮은 끓는 점을 가진 유체가 열교환기를 통해 가열되고 생산된 증기는 터빈을
회전시킴, 이게 바로 이성분 사이클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작동유체가 스팀만 해도 상당히 높은 온도에서 끓기 시작하는데요. 대기압 상태에서 100도씨에 끓죠. 그래가지고 끓는 점이 낮은 냉매를 활용해가지고 유기랭킨 사이클이라고 이름을 하기도 해요. 유기랭킨 사이클. 작동유체가 유기체로 해서 유기랭킨 사이클. 한번 검색해보면 여러분들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주제로는 이제 이와 같은 발전소에 쓰는 건 아니고요. 지열 히트펌프라고 해가지고요. 지열 땅에 있는 에너지를 이용해서 히트펌프라고 하는 것은 냉동 시스템이랑 상당히 유사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히트펌프를 들어봤을지 모르겠지만 여기 고온의 열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시스템이 있고요. 여기 낮은 저온의 열원이 있으면 여기다가 거꾸로 컴프레서에 전기 에너지를 이렇게 가해주면 낮은 쪽으로부터 열을 뽑아서 고온으로 열을 보내는 시스템, 이걸 히트펌프라고 하죠. 여기는 당연히 이제 QH, QL 공급되고요. 그 다음에 QH만큼은 이렇게 빠져나오는 이런 시스템, 이걸 바로 히트펌프 시스템으로 펌프인데, 이 지열을 어디다 활용하겠다냐면 바로 여기 열 공급, 낮은 이 QL, 낮은 열원, 이 낮은 온도의 열원인데, 이 열원이 바로 지열을 활용하겠다는 거죠. 이 지열을 활용을 해서 이게 시스템이에요. 시스템에 열을 공급을 해서 이 고온의 열을 여러분들 겨울철에 실내 난방할 때 쓰는 그런 시스템이 보통 이제 지열의 히트펌프죠. 물론 여름에는 이 반대 작용이 돼서 이제 냉방에 쓰기도 하죠. 여름철에는 냉방, 겨울철에는 난방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이 지열은 여기 따뜻한 온도를 이용해서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히트펌프의 증발기 쪽으로 들어가게 돼요. 히트펌프의 증발기 쪽으로 이 열원이 흡수되면 그 증발기에서 흡수된 열원의 열량하고 압축기에 투입된 동력이랑 합쳐가지고 고온의 열을 실내 같은 데 공급을 해주는 이런 시스템이 히트펌프인데요. 여기 히트펌프 시스템에 이 지열을 이 저온 열원으로 사용하겠다. 이게 바로 이제 지열은 히트펌프예요. 연력학 체계도 자세히 나오고요. 여러분들 3학년 2학기 때 개설되어 있는, 이번 학기죠, 냉동 시스템에도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의 히트펌프. 다만 여기 열원이 지열, 수열을 쓰면 수열원 히트펌프, 지열을 쓰면 지열원 히트펌프, 공기를 쓰면 공기열원 히트펌프, 우리가 그런 식으로 이름을 붙이고 있죠. 자, 그래서 열 Q2가 온도 T2로부터 추출되는, 이거를 우리 책은 이거를 Q2라고 했나요? Q2가 이제 T2, 얘가 T2예요. 저온의 열원 Q2로부터 추출돼가지고 Q1이 보다 높은 T1으로, 이게 Q1이에요. 이게 T1으로 이렇게 제거되는 이런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이때의 COP라고 하는 것은 고온의 열원과 저온의 열원 차로서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고요. 냉방 COP는 T2를 이와 같은 형태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이거는 조금 이상적인 이 카르노 사이클일 때만 가능해요. 이건 이상 시스템. 이제 온도 열원으로서 이와 같은 COP가 가능한데요. COP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조금 있나요? 그래서 COP라고 하는 거는 공급된 압축기 1분의 실제 내가 얻은 열량, 그걸 우리가 COP라고 이제 정의를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보통 웍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고온의 열량에서 저온의 열량을 빼준 게 압축기 1이고요. 그 다음에 난방일 때는 내가 QH를 활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 있고요. 만약에 이게 이상적인 시스템이었다면 이거는 T1 델타 S, 그 다음에 이거는 T2 델타 S, Q1은 T1 델타 S. 그래서 동일한 엔트로피는 다 약분이 되고, 이와 같은 이 책에 있는 형태와 같이 우리가 난방일 때 난방 COP는 이렇게 편이 되고요. 냉방 COP는 물론 T2를 이용하기 때문에 이 식과 같은 형태가 되는 거를 이렇게 확인이 가능하겠죠. 이런 형태가. 물론 이 QH가 T1 S1으로 표현되는 거는
파트 1에서 설명했지만 그 열 전달을 리버서블하게 온도 변화가 없이 발생하는 결국은 아이센트로픽 과정, 그러니까 등 엔트로피일 때만 성립하는 거니까 굉장히 이상적인 카르노 사이클일 때만 바로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거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죠? 엔트로피는 T분의 델타 Q 리버서블, 이거를 활용을 하는 이상적인 리버서블 사이클일 때 이와 같은 표현이 가능하겠죠. 자,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 50만 대 정도로 굉장히 지열원 힙펌프가 널리 쓰이는 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여러분들 기숙사 한밭대학교 기숙사가 이제 지열원 힙펌프를 사용하고 있는 거를 여러분들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마지막 주제로 지열 발전의 경제력과 잠재력 이렇게 있는데 한번 그냥 읽어볼게요. 지열 발전을 위한 시추는 위험한 모험이다. 뭐 여러분들 이 최근에 그 지열 발전을 위해서 시추한 그 경주 지역에 지진을 유발했다라고 하는 그런 뉴스를 접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지열 발전을 위해 가지고 물을 주입하고 우리가 거기에 있는 뭐 수 킬로까지 고압의 물을 분사를 하기 때문에 그러한 그 물 주입해서 뭐 안반을 깬다라든가 어떤 그런 작업들이 이런 지진을 유발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좀 위험하긴 하다, 위험한 모험이다, 이런 내용도 이렇게 좀 설명이 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산화탄소의 배출은 없으나 이게 황화수소 가스와 대수축 물에 함유된 독성 중금속이 자주 배출된다. 뭐 이러한 항상 이러한 재생에너지를 이용하다 보면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는데요. 지열 발전 같은 경우는 시추시 상당히 위험한 그런 일들이 좀 있고 또 유독가스하고 이런 중금속들이 배출되는 어떤 그런 문제도 있다. 그렇지만 지열 에너지는 미개발 무탄소 에너지 자원이며 이용 가능한 자원 1테라와트인데요. 이용 가능한 자원의 단지 일부만 현재 사용하고 있다. 이거 뭐 숫자는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2020년 뭐 이렇게 내년인데요. 2020년까지 지열 발전이 세계 전기 생산의 5%를 차지할 것이라고 추정되고 지열 발전과 결합된 히트펌프 기술은 매년 20% 이상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이 경제력과 잠재력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여러분들 꼼꼼하게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우리가 2장을 어느 정도 살펴봤는데요. 또 핵심적인 이 책에 있는 그림을 중심으로 해서 짤막하게 또 영상 하나를 더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올릴게요. 뭐 연휴가 굉장히 많고 또 공교롭게 또 학회가 또 이렇게 개인적으로 잡혀 있어가지고 동영상을 올리는데 여러분들 꼭 수업 이 내용을 잘 좀 학습하길 바랍니다.